정치맛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상일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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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 출범 일주일이 됐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수석급 인사 발표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장 차관 인사에 대해선 국민 추천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대변인 브리핑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 제도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집단 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일하는 진짜 인재를 널리 발굴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글을 남겨도 되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이메일에 인사 추천을 보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인사검증을 하는 절차인데 어떻습니까, 평론가님? 일단은 아무래도 같이 일했던 사람들끼리만 하면 그 차간의 어떤 넓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좋을까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아는 사람이나 이런 폭과 넓이가 아무래도 좁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어떤 차관점을 넓히고 사람을 더 넓게 발굴하는 것이지 선발 대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추천인 거고요. 그러니까 폭넓게 추천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 폭넓은 추천을 잘 검증해서 정말로 잘 검증해가지고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고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제도로 안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뭐 행정력이 굉장히 많이 소진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전부 다 또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지도 못했던 시각이나 인물이 그렇죠. 나올 수 있는 그런 네. 장점은 있지만 혹시나 행정력이 좀 많이 소모되는 건 아니냐, 양측면이 있다라고 보시고 소장님 어떠세요? 뭐 인재 풀을 넓힌다라는 차원에서 뭐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강유정 대변인이 얘기한 저런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한다면은 이걸 뭐 반대할 이유도 없고 이것이 뭐 더 확대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뭐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또 저희는 평론가니까 또 비판적으로 좀 바라보면 어떤 인사를 추천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사를 장차관에 임명을 했어요. 공직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잘못하거나 어떠한 밝혀지지 않았던 다른 과거의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일들이 밝혀졌어요. 그러면은 우리 잘못은 아니고요. 국민들께서 추천하셔가지고 우리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한 약간은 좀 명분은 부족한데 우리가 꼭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특정한 진영이나 특정한 집단에서 막 추천을 해가지고 그냥 이 사람이 장관으로 좋을 것 같아 라고 막 다수가 또 찬성을 하면 그것을 또 거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제도적으로 조화롭게 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 같은데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이런 거예요. 확대되는 거죠. 예를 들면 대법관 정원 늘린다고 하잖아요. 그럼 대법관 정원 30명을 늘려요. 그럼 대법관도 추천받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도 추천받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많은 인사를 추천하는 특정 진영,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그러한 진영의 인사들이 어떤 국가의 공적 기관을 다수 점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제도는 다 좋은데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 그리고 또 그것을 과하게 운영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또 오류가 있으면 오류는 또 수정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공정한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뭐 네. 두 분 다 긍정적이다. 일단 이렇게 평가를 근데 하시는 이제 말씀을 해주신 부분 중에서 뭐 다수 찬성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수 찬성은 그 안에 무슨 추천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마치 투표제처럼 뭐 그게 선발이 되거나 이런 어떤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운영되면 안 되죠. 인기 투표로 어떻게 검증도 없이 공직자를 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우리가 이제
대통령실에서 사람을 이렇게 좀 뭘까요? 임용할 때도 검증 제도들이 있습니다. 검증 제도에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뭐 지난 뭐 한 10년이든 뭐 모든 행적들을 다 적게 돼 있어요. 어디에 뭐 소속이 됐다거나 무슨 상을 받았다거나 학위를 받았거나 그러면 전부 다 적어내게 돼 있고요. 논문을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적으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뭐 모든 검증 서류들을 그 발급기관에 대신해서 다 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증이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검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거기에서 검증이 통과돼야 비로소 뭐 만약에 선발을 뭐 이렇게 다수 찬성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 그러면은 그 검증이 다 끝난 후에야 할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 후에도 뭐 다수 찬성 제도 이거로 가는 거는 맞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되면 누가 책임지죠? 만약에 그 결과에 대해서 내지는 그 결과가 잘못됐을 때에 누가 책임지죠?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책임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풀을 넓혀서 발굴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거고 검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을 임명하고 그 임명에 대한 책임은 다 대통령이 지게 돼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진영 내에서 인기 많은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김어준 씨 같은 경우 방통위원장으로 추천을 해요. 김어준 씨 방송 보면은 뭐 100만, 200만 명 많이 보잖아요. 100만, 200만 명이 그냥 저렇게 김어준 씨를 방통위원장, 방심위원장으로 추천을 하게 되면은 이 정권에서는 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거를 막 무시하거나 뭐 없던 일로 치르기도 어렵지 않을까. 그러한 좀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요. 추천을 일단은 해서 추천제니까 이게 검증은 추천해서 네. 투표하는 거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일단 추천제고 이후에 인사 검증을 한다고 했고 장관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인사청문회도 열어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소장님 말씀은 이게 이제 확대될 가능성까지 말씀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네. 때문에. 그런데 저는 두 분이 이런 말씀도 하실 줄 알았어요. 아 이거 한 번에 끝나는 거 아니냐, 보여주기식 아니냐라는 말씀은 하실 줄 알았더니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시네요. 네. 지속적으로 뭐 인재 추천을 받겠죠. 뭐 일주일간이라는 기간을 뒀지만 거기에서 생각외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유능한 인재를 발굴할 수 있다면은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뭔가 생각이 한번 듭니다. 성과가 나오면 그럴 수 있다. 뭐든지 네. 제도를 바꾸려면요 이거를 그냥 확정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시범적으로 좀 운영해서 좋은 점, 나쁜 점, 뭐 바꿀 점, 개선할 점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새롭게요. 조금 더 완벽한 제도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시도 자체가 나쁘다라고 비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이게 제가 주변 사람들을 누구를 좀 이렇게 같이 일할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그럴 때 제 전화기에 수천 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떠오르거나 그 안에서 찾아도 몇 명이 되질 않아요. 우리가 사람을 엄청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차간의 아이디어가 넓어진다는 차원, 생각의 폭이 넓어진다는 차원으로 봐야지 이거를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뭐 국민들이 투표해가지고 선출하겠다 그러면 그게 선출직이죠. 그래서 지금 선출직을 뽑는 것이 아니라 임명직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생각 못한 인사들도 검증의 대상으로 올려놓고 다 검증해 볼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것만 해도 국민들이 참여한다는 점 그리고 그 진영에서는 바라보지 못하는 인물, 생각하지 못하는 인물까지도 검증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장점이 있다. 여기까지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이제 언론 기사는 나올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이제 상대 진영에서는 조롱 섞인 인사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부작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좀 여러 가지 개선점 마련해가지고 잘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두 분이 어쨌든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인재풀이 넓어진다는 네. 거에 있어서는 좀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이제 일주일 만에 나온 제도니까요. 이제 취임 일주일 만에 나온 제도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 정부 두 번째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 법안
오늘 안건으로 상정이 됐고 조금 전에 의결이 됐다라는 얘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 법안인데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서 각 특검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의 비아폰 기록이 삭제되고 조태영 전 국정원장의 내란 방조 정황이 뒤늦게 확인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내란의 증거들이 인멸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의 수많은 국정농단 의혹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도 하루빨리 규명해야 합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될 뿐입니다. 이 특검 수사라는 면, 진상 규명이라는 면에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도 같고 정치적 파장? 이 부분도 좀 짚어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이 특검 얘기를 하면 우리 당을 수사하는 거 아닌가, 수사 대상이 어디까지 가는 거냐,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쓰는 모습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잘못됐거나 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으면은 당연히 특검 수사 대상이 되어야죠.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어쨌든 권력과 관련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잖아요. 그럼 새로운 정권이 탄생을 했습니다. 당연히 전임 정권의 잘못된 일들은 야당이라도 국민의힘에 소속된 의원이라도 당연히 조사해야죠. 야당 됐으니까 조사하면은 수사하면은 정치보복으로 인식될 거니까 우리가 수사를 못하겠어. 그거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국민의힘 스스로도 떨쳐버리는 것이 나중에 국민들의 선택을 받고 관심을 받는데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현주 앵커님, 국무회의 좀 웃기지 않아요? 저는 너무 웃겨요. 왜냐하면 참석자들. 네, 저기 있는 장관들 지금까지요 계속 이 특검 법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라고 대통령한테 건의했던 사람들이에요. 정권이 바뀌었고 대통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소신과 다른, 생각과 다른, 기존의 판단과 다른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참 저런 분들이 중요한 공직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참 자괴감도 들고 부끄럽고 웃기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감정이 듭니다. 먼저 국무회의 얘기를 하셔서 네. 어떻게 보십니까? 평론가님? 저는 네. 저 분들이 원래 장관들은 그 임명권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본인들이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임시적으로 나에 대한 책임을 져주세요라고 그 이재명 대통령이 유임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저 자리에 있으면은 개인이 아니에요. 성향들은 보수 진영에서 보수 성향으로 들어왔지만 지금 임시적으로는 그 대통령, 새로 된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임시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분들도 저기 흔쾌히 저기 앉아가지고 저걸 했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냥 제도가 그렇다는 걸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봐주면 저는 될 것 같고. 근데 저희가 그런 얘기 예. 많이 했잖아요. 불편한 동거다. 그렇죠. 소장님 불편하겠죠. 말씀하신 엄청 것처럼 불편하겠죠. 장관, 차관들 임명되기 전까지는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국무회의에 그렇죠. 역할을 들어가야 해주고 되는, 있는 거죠. 네, 네, 그냥. 그런 상황이긴 네. 하죠. 그러니까 제도가 네. 그렇다고 그래서 예. 소신이 없는 장관들이 나라를 운영을 하고 국정에 참여한다라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럼 저 사람들은 만약 북한이 쳐들어와가지고 김정은 체제가 됐어요. 그럼 거기 또 부역할 거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거하고 소신 있게 네. 차라리 좀 뭐 자리를 정리하거나 아니면은 저 세 가지 특검에 대해서 한 번 반대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여러 번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본인들이 건의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런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웃기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근데 저분들이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근데 사실은 사표도 냈었고 그리고 저 자리에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국민적으로 비난이 훨씬 심할 겁니다. 뭐 저 자리가 마치 개인의 사유물이냐, 뭐 사유물이 아니다, 뭐 이런 비난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저런 거는 공적인 역할을 그 임시적으로 대리해서 해주는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되고
정말로 임명권자에 의한 임명되는 국무위원들은 좀만 있으면 새로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저것을 만약에 비난을 하려면 저분들도 난 그럼 내일이라도 당장 그만둘 수 있어. 비난이 오히려 아니고 자괴감이 든다는 말씀으로 저는 어쨌든, 이해를 예,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또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도 있었고 수사 대상도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그러면 같아요. 빠져가지고 네. 국무회의를 국무회에서 아무 의결도 지금 못하고 그런 상황을 하자는 건 아니죠. 그렇죠. 국가 네, 기능을 아니죠. 못하자 네, 이렇게 될 수는 네, 없는 네, 것이니까 그것을 뭐 저 사람들이라고 저기 앉아서 자괴감이 안 들겠습니까? 자괴감이 더 들 수도 있다. 그런 그러나 모습을 보셨을 것 네,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임시적인 역할을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네. 들고요. 다시 이제 그리고 특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특검으로 네. 돌아가면 이런 겁니다. 윤석열 정권의 붕괴, 패망의 결정적인 세 장면이 여기 다 들어있다. 자, 최병 특검 이것 때문에 총선이 망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절대 다수 의석을 이종섭 그 호주 대사 그 임명으로 인해서 완전히 지금의 의석이 지금 만들어졌다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김건희 여사의 의혹, 수많은 의혹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김건희 여사 의혹을 막기 위해서 한 것이라는 의심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불법 위헌 계엄 내란을 한 거 아닙니까? 이런 그 윤석열 정권의 붕괴를 초래한 세 가지 결정적인 의혹에 대해서 정말 투명하게 진실을 밝히고 그래야 정치적 한 시대를 우리가 마감하고 매듭 지을 수 있다. 그 진실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가야지 진실이 없이 나가자고 하면 이게 갈등 요소가 돼가지고 계속 싸우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것을 일각에서는 뭐 메머드 특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정도로 메머드급 사안이다. 그리고 이 메머드급 사안을 계속 가져가면 갈등이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빨리 투명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세 가지 특검이 정말 빠르고 철저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수사 대상이 되는 게 두려워서 이것을 막겠다 하는 사람들은 정의에 반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은 알아서 스스로 지금 물러나시는 게 맞다. 정치에서 빨리 은퇴하시고 이런 어떤 오히려 좀 잘 이 특검에 대응할 국리를 하시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론가님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수사 인력이 대규모로 투입이 되고 네. 국민들 관심사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럼 특검 네. 어떻게 해야지 좀 성과를 낸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은 국민 신뢰가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검찰이 뭐 열심히 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 말에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검찰이 국민 불신이 없었다면 수사 능력은 가장 전문적이고 능력이 좋은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일 수 있는데 왜 그 능력이 인정받지 못하냐? 국민이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특검도 중요한 것은 그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특검이 돼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 진영 위주로 보이는 그런 특검을 통해서 뭐 한쪽으로만 너무 이렇게 치우쳐진 듯한 느낌을 중도층 국민에게 주는 건 좋지 않겠다. 정말 팩트를 중심으로, 사실을 중심으로, 진실을 중심으로 정의를 구현하는 특검. 그런 이미지와 신뢰를 국민에게 획득할 수 있는 특검을 추천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요, 양 정당에서 추천하긴 하지만 오히려 지금에서는 강자니까 제3의 이렇게 국민 추천 비슷하게 뭐 제3의 객관적인 데들에서 좀 추천해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그 중에서 고르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성역 예. 없이 정치적인 목적 없이 공정하게 하면은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결론 없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다라는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처벌해야지. 막 이러한 목적을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를 진행을 하거나
창피 주는 식의 수사보다는 보다 정말 진실을 파헤친다라는 역사적인 사명감, 소명감을 갖고 특검이 활동을 한다면 어쨌든 많은 사실들이 제대로 국민 앞에 밝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 사람들을 단죄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또한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겨서 다시는 어떠한 이상한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해괴망측한 일을 하지 않고 대통령이라는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짧게만 더 하면 네. 이제는 최고 권력자를 수사하는 게 아니에요, 특검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어떤 최고 권력에 대응해서 뚝심 있게 그다음에 그 반대 진영의 지지를 얻어서 이런 요소들이 필요가 없거든요. 정말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수사를 하면은 이제는 그 권력의 저항, 최고 권력자로서의 저항을 받으면서 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정말 이번 특검은 무엇보다 국민 신뢰라는 그 하나의 모든 것을 좀 방점을 두고 특검을 선택하고 진행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말씀을 종합하면 진실 규명, 신뢰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또 주요 뉴스가 그 서울고법이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을 하면서 추후 지정 이렇게 밝혔잖아요.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로운 재판을 위한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이미 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진행 중인 사건까지 멈춰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사법의 일관성과 권위는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고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십시오. 이 전 국민이 헌법까지 공부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헌법 84조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소추 개념의 형사재판이 들어가냐 아니냐 이게 논란이 계속 일었는데 일단 이 재판부는 포함이 됐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기일을 연기한 건데 이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은 다른 사건들도 재판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됐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 소추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기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통령이라도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판하기가 어려워요. 대통령을 지금처럼 막 그 후보 시절에도 봤잖아요. 일주일에 한 2번, 3번 정도 재판정 나가는 대통령 현직에 계신 분을 5개의 재판부에서 일주일에 2-3번씩 나오라고 해가지고 자 위중교사는 어떻게 된 거예요? 공직선거법 위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장동은요. 이거 어떻게 재판을 진행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 학계에서 다수설, 소수설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이거를 판례로 만드는 공적인 기관이 지금 현재 너무 무책임한 모습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각각 재판장이 결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재판장이 결정해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이 소추라는 개념은 이렇다. 재판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줘야지 이거를 또 애매모호하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최고 이제 사법부에서 좀 책임을 회피한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재판부가 고심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제 3가지 측면에서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민들께서 알아셔야 되는 게 이게 일시 정지, 일시 중단이지 영원히 안 한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책임 회피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책임 회피가 아니고요. 이거는 첫 번째는 헌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는 겁니다. 뭐냐? 자, 국정 운영은요,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고, 국가의 미래, 존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중대한 게 없죠. 이거보다 더 중대한 거는 그거를 해치는 내란 외환의 죄.
범할 때뿐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입법 취지, 이 헌법을 만들 때 입법 취지는 국정의 안정이에요. 그 안정이라는 입법 취지가 있는데 이걸 뭐 소추의 개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전문성의 개념 이런 걸 따진다는 게 저는 이미 너무 이 입법 취지의 차원을 낮춘 것이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두 번째는 삼권 분립 차원에서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하나의 개별 사건, 하나의 개별 범죄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거는 법원이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의 그 선거법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했을 때 뭐라고 생각했죠, 국민들이? 이거는 선거 개입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만약에 이걸 하면은요, 삼권 분립에 대한 개입입니다. 행정부 무력화를 시키겠다는 의도로 오해받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건 당연히 이 행정부, 이재명 정권이 가는 동안은 일시 정지되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가 행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개입으로 논란이 될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멈춰야 된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는요, 국민들께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논란 모르고 투표하셨나요, 국민들이? 자, 민주주의의 꽃, 선거입니다. 왜? 사실상 국민들이 선출한 사람들이 입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입법도 대리인들이 하는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직접 결정하는 거에 권위가 훨씬 더 높은 겁니다. 자, 대통령을 직접 국민투표에 의해서 이런 거 다 알면서 국정을 5년 동안 운영하라고 투표했습니다. 어느 게 입법적 권위가 훨씬 높을까요? 헌법조차도 국민투표로 바꾸는 겁니다. 예? 다 알고 투표한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재판을 영원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할 기회를 주고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는 그 가치의 경중을 따져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네. 심지어 정당에 대한 것도 사법자재라는 것을 적용해가지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우리 그 후보 단일화 때 사법부가 한 것을 우리가 목격했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개별 사건에 대한 개입이 아니에요. 행정부를 완전히 갈아치우는 상권 분립에 대한 개입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엄중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자꾸 하나의 개별 사안에 대해서 무슨 그 소추 개념을 정하고 뭐 이러는 게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입법 취지 자체도 그게 아니라고 저는 보고, 그다음에 뭐 헌법 68조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판결도요, 저는 내란 외환죄에 해당하는 판결을 의미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합니다. 상권 분립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대통령에 대해서 그냥 관대하게 유연성 있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이 상권 분립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도 잘못하고 죄를 저질렀으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통해서 그 대통령직을 파면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상권 분립을 침해한 건가요? 그럼 행정부를 마비시켰잖아요. 그럼 헌법재판소는 그 재판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학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수설과 소수설이 있고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선거에서 이겼다고 이런 재판에 대한 정당성까지도 재판을 연기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까지도 획득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제가 다시 생각입니다. 말씀드리는데요. 자, 사법자재라는 것은요, 그동안 해왔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헌법과 법률을 따르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뭐 여러 학설과 주장이 난무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최종 판단을 사법자재에 의해서 하면 그게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지, 마치 제가 드리는 말씀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그건 이미 헌재에서 판단을 내렸어야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면 민주당에서는 반대 의견을 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법을 통해서 이거 해소하려고 그래.
이 주장을 자꾸 강화시켜주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가게 자꾸 밀어내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지금 평론가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법원에서 지금 판단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입법화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논란을 없애겠다 뭐 이런 취지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가도 이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리대로 그 사법부는 사법 자제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게 맞고 입법부는 이거를 뭐 법으로 해가지고서 하겠다. 이거는 중지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걸 중지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사법부가 사법부 자제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재판 일정을 잡겠다고 나서면요. 이거 입법 속도전을 통해서도 바로 입법해가지고 바로 공표할 수 있어요. 그거를 사법부가 모를까요?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그렇게 해봐라는 식으로 만약에 민주당을 몰아붙인다면 그렇게 안 할 도리가 없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민주당도 어느 정도는 자제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대통령께서 또 당에다가 저는 주문한 것이라고 봐요. 뭐 야당과 잘 협의해서 하지 그냥 이렇게 하지 마라고 이미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소장님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에서는 개별 재판부가 알아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뭐 지금 분위기는 이번 고법의 판단을 좀 따라갈 것 같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뭘 몰라요, 그냥. 아니에요? 이제 안 하겠죠. 다 아는 거예요? 이미 뭐 안 하는 게 맞죠. 판단했는데. 네. 그러면은 민주당은 입법화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저는 보세요? 입법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차라리 입법화를 해라, 제도화를 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반대 싶어요. 입장이시네? 네. 아니 왜냐면은 이렇게 자꾸 입법화를 하지 않으니까 권력을 잡은 쪽과 권력을 뺏긴 쪽은 서로 막 논쟁을 하고 서로 잘못했다고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규정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다른 진영과 정당에서 다른 주장을 통해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맞다. 사법부 개혁해야 됩니다. 사법제도도 바꿔야죠. 그런데 그것이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국회에 의석수가 많으니까 우리 맘대로 법안 막 밀어붙일래. 왜냐? 국민의힘과 야당은 내란 세력, 내란 동조 세력이니까 쟤네들 말 안 들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제도를 바꾸고 시스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대통령께서 오늘 참 감동적인 말씀을 하셨던데 서로 다른 진영의 생각을 막 뭉개뜨려 버려가지고 민주주의가 파괴됐다. 이재명 정권 시절에는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서로 논의하고 얘기를 나눠보고 다른 진영 얘기도 잘 들어서 국정 운영하겠다라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독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민주당에서도 밀어붙이지 마시고 개혁에 동참해라 설득해서 보다 나은 지속 가능한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네. 입법이 지고지선한 게 아니에요. 입법을 통해서 독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독재가 가장 무서운 독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입법은 국민 갈등과 국민 혼란으로 갈 수 있는 거가 될 수 있고 사법부가 이것을 갖다가 재판을 하겠다는 것도 국민 갈등과 국민 혼란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게 돼요. 그래서 저는 양쪽 다 자제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입법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지금 민주당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입법하잖아요? 위헌소송 갑니다. 위헌소송 가면 그거 가지고 또 광장에서 또 부닥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는 이거는 국민이 대선이라는 선거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민의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이거를 재판으로 가져가겠다? 국민적 갈등과 혼란이 또 생기죠. 네. 자꾸 국민투표 대선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선거 이긴 게 재판을 중지해라. 이재명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대선을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대선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계속되어야 된다. 그런 여론조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도 한국일보에 발표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겼다라고 모든 것을 면죄부 받는다는 식의 국민의 주권자의 정당성을
우리가 확보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여론조사와 선거는 엄연하게 다르고요. 예? 그리고 여론조사는 의사결정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민주주의 제도에서 최종 의사결정은 선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입법도요, 선거보다는 하위 개념입니다. 제가 볼 때. 그게 이제 민주주의의 그래서 꽃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자, 제가 선거에 이겼으니까 모든 게 다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새로운 이슈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의혹과 재판 이슈를 다 알고 있으면서 대통령으로 선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슈 때문에 대통령으로 선출된 게 무효화되거나 이러면은 그것은 민의에 반하는 것이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재판이라는 거는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정지되는 것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서 선출된 것과 만약에 민주당이나 이재명 당시 이제 대선 후보가 자, 우리가 대선에서 이기면은 저의 재판은 다 중지되고 재판 안 받습니다. 그거를 만약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고 그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면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선되는 데는 저는 문제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격차가 더 줄었을 수도 있고 득표율이 더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민의가 다 알고 있으면서 선출된 것을 가지고 면죄부를 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는데 재판은 네. 5년 후에 네. 이루어집니다. 면죄부를 누가 줬다는 얘기인지 저는 뭐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네. 예? 대통령의 임무를 5년간 수행하라는 것이 민의입니다. 두 분의 공통점은 있습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금 재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원래 당초 모레 본회의 열어서 이 법안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본회의 자체를 안 자체를 안 연다고 하죠. 해요. 네. 그럼 지금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어떤 속도 조절이나 뭐 신중도 그렇죠. 이런 네. 게 있다고 보시는 그렇죠. 겁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말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정치 탄압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가 훨씬 커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떨 때는 정치권이라는 게 그 마녀 사냥식으로 당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리를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도 재판대로 받겠지만 정말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이 탄압에 대한 이런 본인이 그 정치 탄압으로 악마화된 것에 대한 것도 정당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겠다라는 의지도 저는 굉장히 강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국정 운영 지지도 굉장히 높아야 되고요. 그리고 선거에서도 굉장한 뭐랄까요? 성과를 계속 거둬나가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쉽게 권력을 쓰는 모습을 보이면 중도가 이탈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방송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와 고언을 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권력을 편하게, 그러니까 권력이 편해지려고 하면 국민이 불편해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권력자들은요, 권력을 쓸 때 불편하게 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어느 정도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모든 게 소진됐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모습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박수 받으면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후회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국민? 이재명 후보를 찍지 않은 그런 국민. 와, 나 진짜 저렇게 잘할 줄 몰랐어. 나 진짜 이재명 찍을 걸. 나 정말 후회해. 나 딴 사람 찍었네. 이러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진영을 위해서 법과 제도를 고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상당히 좀 지금까지는 내각이나 비서실의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호평을 해왔는데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는 거예요. 민정수석실 이제 각종 비서관,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 사법제도개혁비서관 이런 분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대북송금 재판,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이런 사람들을 임명했거나 임명하려고 해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국가의 시스템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만 보이지 않으신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그래가지고 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국민한테 손가락질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참해졌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꼭 성공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응원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비평이라고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시간이 저희가 많지 않아서 국민의힘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소장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어제 5시간 의원총회하고 오늘 연다고 했는데 안 열었더라고요. 네.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망했죠, 이미. 이미 망해가지고 계속 이제 망하는 길로 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 하자. 그리고 5가지 개혁사항을 내세우면서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확실하게 결별을 하고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았던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반성문을 쓰자. 그랬는데 이제 당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영남 중심의 윤핵관 또 윤석열 대통령을 따랐던 그런 의원분들은 싫어. 전당대회 왜 하는데? 그리고 너 비대위원장 왜 계속 하려고 그래? 또 비대위원장 하지 마. 또는 임기가 6월 30일까지잖아. 너 그만두고 16일 날 원내대표가 뽑히잖아. 그러니까 원내대표 뽑히면 새로운 원내대표가 당신이 비대위원장 그만두게 되면 비대위원장을 영입하거나 추천하거나 아니면 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당의 권력과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논의 이거 해봤자 뭐 하겠어. 안 할래. 그냥 김용태 이상한 짓 한 거야. 이런 식으로 다수의 의원들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고립시키고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대단히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저 당이 계속 저러한 분들에 의해서 권력을 유지하게 된다면은 당은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3가지 특검법 지금 통과됐잖아요. 막 수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본인들 걱정하듯이 국민의힘에 이전에 권력을 갖고 있던 의원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망하는 거죠, 뭘. 그래서 자신들의 권력을, 기득권을 조금이라도 연장하기 위해서 유산균을 마시고 있는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다. 참 한심하다.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이 문장도 제가 평론하면서 가장 많이 썼던 문장 중에 하나인데 또 얘기하게 되는데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라는 그 소설이 있어요. 정치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를 좀 생각해 본다면 살아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나를 위해서 하면 결국은 국민의힘은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예요. 영남 자민련. 그거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전국 정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국민을 위해서 하지 않는데요? 대의를 위해서 하지 않는데요? 자, 김용태를 거부한다고요? 김용태 의원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김용태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김용태가 가는 방향을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국민들은 김용태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도 김용태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수많은 선거를 통해서 이미 국민의힘에 이야기를 하고 따끔하게 교훈을 줬어요. 근데 배울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내가 왜? 이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드글드글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저 모습은 영남 자민련으로 가는 모습이고 김용태의 모습은 그야말로 전국 정당으로 가는 방향성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원내대표 선거는 어떻게 돼요? 친윤계에서 예. 특정한 의원을 지금 경선에 참여시키려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름까지도 좀 압축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여러 중진 의원들 있잖아요. 이전에 뭐 당대표를 해봤거나 원내대표를 해봤던 분들은 그냥 나를 좀 추대시켜주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추대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TK 지역에 한 3선 의원 정도를 원내대표로 좀 경선에 출마시켜서 옹립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친한계 쪽에서는 일단은 의원들 숫자가 부족하잖아요.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뽑잖아요.
그런데 이 한 20여 명의 친한계 의원들이 어떤 후보를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원내대표직을 가져온다라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친윤계가 거의 낙점하다시피 한 원내대표 후보가 원내대표가 되고 당분간 또 비대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쇄신하고는 좀 멀어졌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신임 원내대표의 이름 세 글자가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 가장 궁금한 건 어디로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방향성이에요. 신임 원내대표가 가지는 방향성이 영남 자민련이냐 아니면 전국 정당과 다음 지방선거 총선의 승리냐 저는 이 차이라고 생각하지 이름 세 글자가 뭐가 중요하겠냐 이걸 여쭙고 싶습니다. 궁금하다고 그러시면 제가 이름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저만 나중에 알려주세요. 네. 네, 16일 날 원내대표 선거한다고 하니까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